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끌고 일제로부터 한반도를 해방시켰다고 선전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해방의 은인이자 인민의 어버이로 우상화됐고 북한 주민들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충성을 바치길 강요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당국이 주장해온 김일성의 혁명 역사에는 사실과 다른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 74주년을 맞아 김일성은 조선을 해방하지 않았다는 주제로 김일성 혁명 역사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조선반도가 일제 치하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를 배우게 됐는데요. 역사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조선이 해방됐는데 북한에서는 전적으로 김일성에 의해서 조선이 해방됐다고 교육을 한다고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 제국이 항복하는 그 과정을 짧게 살펴보면 네. 1945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8월 15일을 해방된 날로 알고 있는데 그 하루 전날 일본이 연합국의 항복을 통보하죠.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낮 12시에 당시 쇼와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일 일본 도쿄만 요코하마에서 정박 중에 있던 미국 전함 USS 미주리호 배 위에서 일본 대표 시게미스 마모루 외무대신이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2차 대전이 사실상 종결이 된 것이죠. 독일 나치는 45년 5월 8일이니까요. 이거보다 한 3개월 전에 3, 4개월 전에 이미 항복을 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항복으로 이제 2차 대전이 공식 종료가 된 건데 항복을 한 이유는 그겁니다. 사실은 45년 7월 달쯤, 그러니까 항복 한 달쯤 전에 영국, 미국, 중국 정부 수뇌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의 항복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민주화를 요구를 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이것을 묵살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8월 중순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느냐?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결국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거든요. 네. 그리고 3일 후인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 2발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만에 항복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합군에 의한 일본 제국에 대한 연합군의 승리, 이것이 사실 해방의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일본 제국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진출을 하는 상황. 그러나 이제 재미있는 건 북한도 1963년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은 소련군이 일제를 패망시키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다. 연합군이라고 안 하고 이제 소련군을 더 칭송하는, 그래서 소련에 감사하는 뜻을 전하는 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란봉 언덕에는 소련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은 해방탑도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63년부터는 일제를 물리친 것은 소련군이 아니라 김일성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뭐 역사 교과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일제를 물리쳤다. 역사학계의 입장도 김일성이 일제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켰다, 이런 것이죠. 네,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참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9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김일성 항일혁명의 진실을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1930년에 조선혁명군을 스스로 조직하고 지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선혁명군의 존재 자체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요. 네, 1941년에 일본 관동군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듬해 3월에 만주국이 수립이 되죠. 이것을 계기로 중국 동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인 항일 무장 투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국민부라고 하는 국민부 산하에 조선혁명군에 소송되어 있던 이종락이라는 사람이 1930년 8월에 한개 중대를 이끌고 이탈해가지고 조선혁명군 길강 지휘부라는 것을 만드나 봅니다. 김일성은 이때 그 대원이 됐다고 합니다.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는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조직이었는데요. 선언문이라든가 구호의 내용은 만주와 중국의 공산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항일이 주요 핵심적인 조직의 목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호가 그런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 국민당 정부를 타도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조선인 혈통의 중국인 공산주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독립이 아닌 만주와 중국 공산화가 조직의 목표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당시 30년대 말부터 31년 초까지 김일성은 그 회덕현 오가자라는 지역에서 이종락 부대 세금 징수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인민혁명군을 뭐 조직을 해서 무장투쟁을 주도했다, 이것은 사실과 좀 달라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이 1931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1932년 이후에야 중국 공산당에서 조직한 수많은 빨치산 부대 중 하나에 가입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이 시기부터라는데, 이 당시의 행적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30년에서 31년 이종락 부대가 만들어지고 그 김일성이 거기에서 세금 징수원으로 일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당시 김일성의 이름은 김성주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성학교 교원이었던 최형우라고 하는 사람이 김성주에게 일성이라는 별호를 지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그걸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종락이 1931년 1월 28일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투옥이 되는데, 그때 조선혁명군 길강 지휘부는 이제 해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김일성도 일경에 체포가 돼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돼서 취재를 받다가 5월에 길림성 정부로 이송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1932년 말 중국인들이 주도하는 무장단체,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 그리고 소련의 코민테른, 이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던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당시에 김일성이 참여했던 작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보천보 전투라고 알려지는데요. 이 전투를 계기로 사실 김일성의 이름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이 전투의 실제는 어떤 겁니까? 네, 1937년 6월 4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육사 사장, 육사의 사장은 김일성인데 한 100여 명 정도의 부대원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함경남도 갑산군 해산진 보천보라는 건데, 거기를 습격한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당시 사건을 보면 보천보 습격 사건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찰이 한 5-6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경찰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경찰의 부인 1명, 그리고 그 일본 순사부장의 자녀 2살짜리 여자아이 하나, 이렇게 2명이 사망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 6월 5일 날 일본 경찰 추격대가 한 30명 정도가 추격을 했고, 이 동북항일연군하고 이제 교전이 됐는데, 이때 동북항일연군 25명이 사망을 했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 추격대 30명 중에서 7명이 사망을 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습격을 하면서 여기저기 불을 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방화로 인한 피해액이 당시 한 5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천보 전투의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전과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산지구 전투라는 것이 또 있는데,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를 이끌고 조국을 향해서 진격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939년 5월인데 일제에 심대한 정치적, 군사적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선전하는 건데, 이때 흥함이라고 하는 지역 일대에서 이제 추적해오는 일본 군대와 교전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얼마나 줬는지는 사실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 500명을 비롯한 그 당시 이제 참가자들의 증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북한 당국이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적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사실 잘 모른다. 그 두만강을 건너서 철수하느라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적이 얼마나 죽었는지도 거의 모르는 그런 교전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30년대 말이 되면서 만주의 빨치산들 상황도 크게 악화가 됐는데요. 당시 일본이 빨치산 운동을 근절시키기로 결정하고 1939년부터 1940년까지 만주에 엄청난 병력을 투입했다고 알려집니다. 당시 빨치산 부대들의 손실도 꽤 컸을 거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김일성도 소련으로까지 피신을 하게 됐죠. 네. 1938년 말부터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의 토벌대가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쫓겨서 김일성 부대도 처음에는 장백현으로 이동을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1938년 12월부터 39년 3월 사이에는 한 100일간 일본군의 맹추격을 피해서 이제 압록강 연안 북구에 있는 국경 일대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이걸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북한 당국에서는 이것을 고난의 행군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까지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군의 집중 추격으로 동북 항일 연군의 전력 자체가 이제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938년 11월에 이제 조직되고 재편된 김일성이 몸담고 있던 이 제1로군 부대가 3개의 방면군으로 짜여져 있는데 당시 사령관은 양정위였고요. 김일성은 이제 그 가운데 제2방면군의 군장으로 이제 진급을 하는 일도 벌어져요. 전력이 이제 워낙 줄어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39년 10월이 되면 일본군 노조의 쇼도쿠 소장이 이제 만주에 파견이 되면서 더욱 더 이제 토벌이 거세지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시 그 제2군단 고위급 지휘관들 뭐 사령관이라든가 정치위원이라든가 참모장이라든가 작전구역 지휘관들이 대부분 사망을 합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지휘관 가운데에서 김일성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1940년 11월에 살아남은 김일성은 약 16명의 부하들과 함께 북쪽으로 빠져나가서 아무르강을 건너가지고 소련 영토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동북 항일 유격 일기 주보중이라고 한 사람이 쓴 일기에 보면 1940년 12월에 썼는데 여기에 보면 김일성이 16명의 부대원과 함께 소련으로 건너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소련에서 김일성의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다소 고초를 겪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당시 그 만주 쪽에서 막 이렇게 쫓겨나던 이런 부대원들이 이제 막 고생 다 하면서 이제 소련군으로 이제 소련 영토로 피신을 하는데 생김새가 막 정식 군복에 이렇게 그런 어엿한 복장을 한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뭐 민간인인지 아니면 그냥 좀 속칭 거지인지 행색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초라하고 힘겹은 어떤 모습으로 입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소련군에게 체포된 이후에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일본 간첩으로 의심을 받아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제2 군장 주보중이 이제 김일성을 알아보고 보증을 서서 풀려났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그 당시 이제 들어갔던 사람 중에 일부는 소련군 붉은 군대에 이제 입대해서 계속 군사 활동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일부는 소련 공민권을 부여받고 농민으로 또는 이제 노동자로 평범한 삶을 영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일정 기간 조사를 위해서 이제 특별 수용소에 구금이 됐었는데요. 몇 달 후에 하바로프스크 보병학교에 청강생이 돼서 1942년 봄까지 이 학교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김일성으로서는 10여 년간 빨치산 생활을 하면서 굶주리기도 하고 또 방랑 생활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련에 있었던 시기에 사실 처음으로 안락한 생활을 꾸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아들 김정일을 낳은 시기도 바로 이 시점이죠. 네, 이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북한은 백두산 밀령 1930년대 후반부터 조국을 광복할 때까지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백두산 밀령에 이런 거였고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혁명의 사령부를 두시고 21세기 선군 태양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여기서 바로 태어났다. 그래서 혁명의 성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군 토벌대에 밀려서 소련으로 피신을 했고 그 소련에서 이제 피신을 할 때 망명해 온 사람들이 크게 야영지를 꾸렸는데 두 군데였다고 그래요. 일단은 남쪽에 있는 야영지는 하바로프스크 동북쪽 70km 정도에 떨어진 아무르강변 마을
여기에 이제 북야영을 꾸리고 한쪽에는 이제 브로실로프 근처에 남야영을 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군데의 야영을 꾸렸는데 김일성이 있던 곳은 남쪽에 있던 야영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야영에서 1941년 2월 16일에 장남인 김정일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지역명은 블라디보스톡과 우스리스크 중간쯤에 있는 라즈돌로에, 오늘날에는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마탄 마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라즈돌로에라고 하는 마을의 88번지 2층의 빨간 집 벽돌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연해주 관광객들이 여기를 들르기도 하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42년 7월 스탈린 지령에 의해서 하바로프스크 인근에 있는 바치코의 마을의 북야영으로 항일 연군 망명자들이 이제 옮겨가는데 이때 88 여단이 창설된다고 합니다. 김일성도 이제 그때 그곳으로 이주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의 백두산 미령 출생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다가 1942년 봄과 여름 사이에 소련군 사령부가 이 소련으로 넘어온 만주 빨치산 대원들로 특수부대인 88 독립저경여단이라는 걸 결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김일성도 배치가 됐는데 이 여단이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네, 김일성이 1940년 12월부터 41년 3월까지 하바롭스크 회의를 통해서 국제연합군 편성을 결정을 하고 소부대 활동을 시작했다. 이게 이제 북한 당국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당시 김일성은 88 여단의 소련군 대위 계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일상 소련군 부대의 하급 장교였기 때문에 무슨 그 일제 타도를 위해서 국제연합군 편성을 결정하고 막 이럴 위치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 때까지는 주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소련군이 일본군에 대응해서 만주에서 정찰 활동도 일부 하고 파괴 공작도 일부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88 여단의 주요 업무는 이런 건 아니었고요. 다른 부대에서 주로 업무를 했고 다만 88 여단 부대원들 가운데 아주 소수가 차출이 돼서 정찰 활동이나 파괴 공작에 동원되기도 했는데 김일성은 그런 차출을 당한 경력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단 주둔 지역을 떠난 적은 없고 물론 만주라든가 아니면 뭐 조선에 들어간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은 1945년에 해방이 될 때까지 소련 극동군 산하의 88 저경여단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일본에 대항해서 그 어떤 종류의 군사적인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건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에게 조국 해방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랬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의 주장은 45년 8월 9일 이때가 이제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에게 조국을 해방하라는 명령을 내리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인민혁명국은 중국 동북지방의 많은 지역을 해방시키고 진격을 해서 결국 일제를 패망시켰다. 또 해상 상륙작전까지 펼쳐서 청진, 나남, 원산 일대로 진격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선전을 합니다. 근데 당시 88 여단 소속 조선인 부대는 100명도 채 안 되는 부대였기 때문에 100만 명이나 되는 관동군을 패망시키고 일제를 해방하고 더군다나 해상 상륙 작전까지 했다. 배는 어디서 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 과장했다. 전문가들은 거의 100%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당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소련 극동군 산하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88 여단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련군은 이제 일본 관동군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 나라들의 공산주의 확장 정책을 위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제 4개의 대대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여단장은 동북항일연군 제1호군 사령관이었던 주보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걸 뭐 지휘해서 지시를 내리고 이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요. 여단 부참모장은 최용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용건이 김일성보다 상관이었죠. 김일성은 제1대대장, 계급은 대위. 그래서 뭐 중하급 장교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북한으로 들어간 것은 1945년 9월 19일
해방이 되고 나서 8월 15일 해방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 무려 한 달도 훨씬 더 지난 그때 소련 군함을 타고 원산항에 입학을 하거든요. 이것도 북한 당국의 선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백두산에는 그래서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끌었다는 그런 백두 미령 이건 뭐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또 백두산 미령에서 출생했다는 김정일이 이것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끌고 조선 반도를 해방시켰다.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이것은 뭐 너무나 확대된 주장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일성이 블라디보스토크와 원산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온 시기는 1945년 9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에 김일성은 조선 땅을 밟지도 못했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해방은 소련과 미국의 참전으로 이뤄졌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진 못했지만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벌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제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 왜곡을 멈추고 8.15 광복의 의미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 74주년을 맞아 김일성 해방투쟁사의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